안녕하세요. 이현철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한 번도 빚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도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성실하게 이 과목을 이끌어 갔나도 반성이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깊은 아량으로서 저희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기 이해를 좀 갖는 시간으로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회 심리 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학자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번 주는 임상심리를 제가 이제 다루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는 그야말로 정통 심리학과 분들이 언급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 DSM-5 이제 2013년도에 거기 이제 발표에 의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조현병이 1명,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그 다음에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오는 조울병이 2명, 우울증이 10명, 불안 및 강박장애가 10에서 20명, 성격장애가 2에서 6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심적인 고통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나에 대한 일단 삶의 태도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뭐 잘 살고 계시지만, 어찌되었든 또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이제 자부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자기 이해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뇌과학이 하나의 또 트렌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아미그달라, 이제 전두엽, 그래가지고 아미그달라는 이제 편도체죠. 편도체. 그래서 아몬드 모양의 2개의 편도체로서 요게 이제 감정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전두엽이 이제 우리의 그 행동을 바로잡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슈퍼에고와 이드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에고적인 그런 시스템으로서 어떤 나의 감정에 대해서 바로 발끈하고 행동을 막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상대방의 화에 대해서 발끈거리고 나의 감정을 폭발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전두엽을 장악했다고 뇌과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 불쾌한 행동, 우리가 1차 정서는 불쾌감을 갖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이것이 내가 저 사람 말에 불쾌하게 얘기한 것을 불쾌하게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인지적 오류, 우리가 배웠던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어떤 누구죠? 아론 벡의 어떤 인지적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인지적 왜곡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하게 행동을 하면 저는 당연하게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1차적 정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의식 정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불쾌감을 우리가 이제 자의식 정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2차적 정서, 이제 우리의 성격에 연관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기획을 하는데 기획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불쾌하다. 이렇게 이런 건 당연한데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2차로 정서가 이 잘못된 기획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끈거리든가 왜냐면 완벽주의는 통제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에 벗어나니까 발끈거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 정서는 당연한데 우리의 성격,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여러 가지 성격 이론에 의해서 이것이 2차적 정서로 이어지면서 뭐 우울감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일까? 이걸 계속해서 이제 곱씹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이론을 배웠지만 성격 자체를 뒤바뀌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중에 하나죠. 뭐 프로이트도 얘기했지만 한번 6세 이전에 굳어진 성격은 변화시키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웃분들은 그래도 변화는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러한 그 1차적 정서의 불쾌함을 화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사과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칭찬에 상당히 저희 나라 국민들은 뭐 이렇게 뭐 겸손이라 할까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잘했어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겸손과 민폐가 우리나라 하나의 이제 사회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그 성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칭찬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저 운이 좋았죠. 이렇게 좀 자기하고 동떨어지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남이 칭찬하면은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뭐 이렇게 원래 뭐 잘해요.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아니에요라는 말을 저는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나의 2차적 정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뭐 원래 뭐 강의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좀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임상심리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그 성격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나 사랑하기, 예?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라. 나 사랑하기는 뭐 우리가 너무 저도 한 집안의 가정이고 또 한 집안의 아내의 위치에 있고 자식을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너무 나를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1년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나한테 좀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건 나 사랑하기입니다. 좀 정말 비 오는 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좀 행복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행하자는 얘기죠. 그게 나 사랑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2차적 정서와 연결되는 것을 좀 고리를 막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 사랑하기, 긍정적 정서의 경험, 뭐 긍정적 정서라는 것은 뭐 행복감이죠. 나의 긍정적 정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긍정적 정서가 행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뭘까? 저도 뭐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럼 내가 행복한 게 뭘까? 저는 그냥 비 오는 날 레스토랑 가서 좀
비를 보면서 음식을 먹고 또 앞에는 좀 나하고 일맥상통하는 사람,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좀 비 오는 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제가 좀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도 마시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뭐 긍정적 정서죠. 나의 행복을 찾는 거죠. 좀 혼자 여행 가는 거 좀 훌훌 던지고, 제가 계획은 잡았지만 계획대로는 될 수 있나? 항상 퀘스천 마크에, 작년에도 계획을 잡았어요. 항상 방학 때가 되면 이제는 나 혼자 한번 여행을 한번 좀 가고 싶다. 그런 게 있는데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전 작년에도 못 갔고 또 뭐 우리가 보통 방학이 2번 오는데 계속 못 가요. 그런 걸 좀 자꾸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 감사하기. 어, 뭐 자족이라는 것이 너무 뭐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어벽이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너무 자족하면은 나가지 못한다.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보통 정상분포에 있는 자존심이 제일 행복한 삶이죠. 자존심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정상분포에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그 누구죠? 그 경계선 성격 장애 하면서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너무 성취를 하려는 것보다 나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거. 뭐 저는 뭐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외국물도 안 먹었고, 근데 제가 재작년 뭐 한 2, 3년 전까지는 뭐 어떤 모임에 가면 상당히 뭐 어떤 수치심일까? 이 학력에 대해서 외국물 먹은 사람하고 먹지 뭐 않은 사람 좀 약간 뭐 학력에 대해서 수치심을 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자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 외국물은 안 먹지만 나 지금 위치에 만족해.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은지 모르지만 그냥 좀 만족해.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뭐 신이 있으면 신에게 감사해. 뭐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것을 자꾸만 제가 그 뇌에서 제가 이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나한테 그러니까 긍정적 변화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넓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마음이 풍족하면은 그것을 내가 흡수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내가 막 불안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화를 내면은 나의 불안을 가속시키니까 발끈거리고 싸움이 나는 거죠. 또 왜? 나의 범위에 침범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화를 내고 싸움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 수용하죠. 이렇게 화를 내도 좋고 뭐 저기 해놓고, 저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의 대가가 아닐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커피숍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야, 당신이 화를 내도 좋은데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을 조금 생각하면서 화를 내줘. 와, 난 참 그 말 듣고 야,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아내하고 싸울 때 아내가 나한테 화를 퍼물 때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화를 내줘.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저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냐? 나 사랑하기, 긍정적 경험, 그러니까 현재 나에 감사하기,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마음이 넓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정말 임상심리가다. 난 그런 느낌 들겠어. 어떻게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 나를 좀 좋아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화를 내줘. 저는 못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나를 등지고 살지 않았나. 나의 마음을 너무 어울리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내나 자식이나 나에 의해서는 타자죠. 타자를 위해서 너무 내가 나를 보다는 타자를 위주로 삶을 살지 않았나.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런 그 불쾌한 1차적 정서를 나의 마음속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을, 이 굳어진 성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마음을 넓히자 이거죠. 그러면 성격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나의 행복 노트 만들기, 그 다음에 또 나를 바라보기, 나를 좀 한번 좀 보고, 이게 메타인지라 합니다. 이제 임상심리하는 사람들, 저는 임상심리 단어가 좀 낯설어요. 뭐 메타인지, 관조, 저는 좀 이런 말을 좀 싫어해요. 그냥 뭐 나를 바라보면 됐지. 뭐 메타인지 어렵잖아요. 쓸데없는 용어만 들어가지고 뭐 메타인지, 뭐 관조, 그죠? 그래서 나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부해지면 자기 이해도 높고 인간관계도 오동통한 좀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편집성 성격 장애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얘기를 감정을 좀 충분하게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 그야말로 네네네 그러겠죠. 근데 뭐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이것은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어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힘들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힘들죠.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호의적이다, 비파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젠버그의 버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로젠 그 버그의 이제 그 자아 존중감 속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거울에 비친 이 모습에 보듯이 내가 나를 한번 거울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이냐,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내가 나를 비판적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향적 인간, 내향적 인간 할 때 대한민국은 거의 내향적 인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 인간은 칭찬에 상당히 인정 욕구에 치우치는 사람이고 내향적 인간은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상대방의 이제 뭐 비판, 그죠? 이런 거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 뭐 비난, 뭐 처벌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내향적 사람들이죠. 저는 어떨 때는 내향적이고 어떨 때는 외향적이에요. 이게 저는 상황 대처로 요즘 이제 트렌딩인데 뭐 상황적으로 이제 바뀝니다. 어찌 되었든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고 나에 대해서 자존감 비판적인 태도는 자존감이 낮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풀면은 자 모든 스펙을 저희가 버리고 뭐 선생이라는 스펙도 다 버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아까도 했지만 뭐 나를 참 나 혼자만의 여행을 갔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과에서 만나서 상대방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전 자존감이 좀 낮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자존감은 저는 낮아요. 내가 보는 스스로 자존감은 저는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전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를 나 자신이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나 자신이 볼 때 어떻게 느끼냐. 그래서 하여튼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맨 끝에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도에 이제 레이건 정부 이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이 자존감의 문제를 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봤어요. 너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가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존감을 배웠지만 어떠한 그 성취 의식, 뭐 야망 이렇게 이제 그 제임스가 자존감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취 의식과 야망. 그러니까 뭐 야망을 성취 의식, 뭐 야망이 낮은 사람, 야망이 높은 사람, 성취 의식이 높은 사람, 성취 의식이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부여해가지고 뭐 너의 문제예요. 너의 야망이 뭐 성취가 뭐 낮았기 때문에 너의 자존심이 낮아진 거다. 다 너의 문제로 봤다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에 오면서 이제 SNS 시대에 오면서 이제 자기 개발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엄청 많이 이제 신경을 써요. 자기 개발이죠. 그러니까 뭐 학원 가야 되고 피아노 가야 되고 뭐 밀레니엄 세대가 엄청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한창 쓰다가 현재 오면서는 이제 상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아까도 저기했지만 저가 내향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따도 보겠지만 우리가 가면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걸로 시작해요. 구스타프 융이 사람은 가면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뭐 가면을 갖고 사는 거 같고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내향적으로 내가 가면을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외향적으로 가면을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자존감이 높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존감을 낮출 때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일 수가 있죠. 내가 자존감이 낮게 했을 때,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곱씹지 말란 얘기죠. 상태,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내가 볼 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이 볼 땐 또 자존감이 높아요. 또 자존감을 내가 세울 때는 또 상당히 자존감을 세워요. 또 자존감을 낮출 때는 자존감을 낮춰요.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는 얘기죠. 이 본연의 자세를 내가 자존감을 높게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 자존감을 높게 모든 걸 하다 보면 이게 완벽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이 세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강박증 환자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인간은 본연적으로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 검사가 우리가 좀 변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본성은 알 수가 있죠. 본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본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격 테스트 볼 때 저는 인정 욕구와 칭찬에 상당히 그러니까 칭찬을 넓게 볼 때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인정 욕구에 상당히
선호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남이 뭐 내가 뭐 선물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꼭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나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 전 기분이 좋아요. 근데 호의를 내가 베풀었는데 아무 감사의 표시를 안 하면은 불쾌해요. 내가 저렇게 뭐 잘난 체 한다고 뭐 우리 와이프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잘난 체 하는 성격 버려야 돼. 그냥 베풀어 줬으면 그만이지. 왜 거기서 꼭 감사한 마음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잘난 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잘난 체도 인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본래는 좀 외향적이에요. 근데 저가 내향적일 때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상태적으로 하는 거지. 이 상태가 바로 요즘은 변동하는 자존감.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에요. 자존심이 높을 때도 있고 자존심이 낮을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이 반복되지만 내 자존심이 좀 낮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뭐 어떤 뭐 기억이 해마죠. 저 내과학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마죠. 전 내과학 모릅니다. 그냥 주운 뭐랄까 그냥 책 읽으면서 이제 뭐 조금 아는 지식을 이제 쓰는 건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내과학을 좀 싫어해요. 저는 사회심리학자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의학이 좀 치우친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내과학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하나의 흐름이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있는 그대로 내가 자존감을 부릴 때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각고한 뭐랄까 특질이다.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시 우리의 본유의 특성이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웠죠. 이걸 칼 구스타프 융은 뭐라 그랬죠? 아키타입, 원형이다. 이게 원형. 그치? 원형이에요. 원형이다. 그래서 하여튼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했지만 뭐 말이 빈복되지만 나 칭찬하기. 그러니까 이제 내과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칭찬을 해서 이게 자기 개념으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 이걸 그분들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는데 그 고속도로가 있답니다. 저 까먹었어요. 백질이라 그랬나? 백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칭찬을 하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요 칭찬이 자기 개념 속에 가는 이 고속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칭찬을 해보면 그냥 그 순간 칭찬에 있고 자기 개념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 백질이 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이 칭찬하는 것을 자기 개념 속에 잠깐만 집어넣는 것이 좋다. 저도 지금 말은 자존감이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좋지 어찌 되었든요. 뭐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이따 말이 또 나오겠지만 남이 불쾌할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선생님 좀 무례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이때까지 듣지 못했어요. 내가 학생들을 만나도 불쾌하게 행동하고 또 상대방 화를 내지. 우리 아내 같은 사람 배우자한테 제가 좀 무례하게 하면 우리 와이프는 발끈거리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기를 하는 데 있으면 당신 선생님 좀 무례하십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는 것이 비슷하지만 저가 좀 원만한 인간관계일까 좀 세련된 인간관계를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돼요. 물론 상태적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좀 무례합니다. 이런 거.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근데 그런 말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써요. 의도적으로. 왜?
어차피 저는 내 자신이 볼 때 나 같은 사람하고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 보는 난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낮은 자존심을 보이고 싶지 않죠. 이게 반동 형성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남한테 칭찬받는 거를 자기의 특질로 자꾸만 우리가 특질을 배웠듯이 자기의 특질로 막 보시면 되는. 이게 내 특질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상황에서 칭찬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이지 말고 내 과학에서 말하시는 대로 이 칭찬이 백질이라는 뭐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가 좀 나 좀 이런 것이 있구나. 난 이런 건 좀 자랑스러워.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아까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생각하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족이죠. 난 이것도 자존감을 우리가 좀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음이 아니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족할 수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자, 내 현재 위치도 낮고 그 다음에 야망도 낮아요. 근데 자기 만족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까도 했지만 제임스 웹을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 위치, 야망도 낮으면 낮은 자존감이죠. 이게 역설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론이 잘못된 거죠.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만족을 하니까. 자기 만족을 모르는 사람, 아까도 했지만 높은 위치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낮은 위치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꾸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도를 올리는 거고, 나의 행복도를 올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우리가 최소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은 연결고리에 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임상 심리 하시는 분들이 말이 어떨 땐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근데 그런 면이 저가 그래서 임상 심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남의 눈치를 봐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했다가 상당히 그 말이 뭐 왔다리 갔다리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나를 만족해라. 나를 만족하는 것은 위치에 상관이 없고 나의 야망에 상관이 없다. 제임스는 위치와 야망을 얘기했지만 내가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니? 나의 자존감은 정상적이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은 정상적이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가 이제 가장 잘 쓰는 그 융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자, 이것은 타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나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지금 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이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도 한번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이제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페르소나 왜 이것을 끄는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함에 있어서
페르소나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할 때 긍정적으로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시대를 변하면서 이중인격자 뭐 그런데 자, 아버지의 모습하고 직장의 모습하고 친구의 모습하고 똑같아 봐봐요. 강박증 환자예요. 아버지의 가면으로 쓸 때가 있고 또 엄부로서의 가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친구 같은 부모로서의 가면이 있고 이 가면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특질이에요. 타고난 특성이고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 나는 뭐 외향적인데 뭐 내향적 가면을 쓰고 뭐 자존감이 낮은데 높게 가면을 쓰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특질이다.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모습, 우리는 심리적으로 들어오는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대처일 수도 있고 잘된 대처에서 너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이한테 불 끄고 화를 내요. 잘못됐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반성하고 내가 다음에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붉은 화를 냈다고 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내가 왜 화를 냈나 좋게 얘기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아이에 대해서 화내는 것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크게 키워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페르소나는 우리가 이게 좀 다양하게 나의 얼굴 가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특질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배웠던 이제 로토의 통제 이치, 그러니까 외적 통제감, 내적 통제감이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사람, 나 탓하는 사람. 내향적인 사람들은 거의 나 잘못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다 이야기들 하고 있죠. 왜? 내향성이 많으니까. 뭐 내향적인 사람들 다 내 탓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탓이죠. 근데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남 탓할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 탓을 할 때도 필요하고 있고 또 너무 내 탓이다 그러면은 응? 나를 너무 비하하는 면도 있고 나를 너무 마음적으로 구렁텅이에 모르는 그러한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탓과 남의 탓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것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는 내 탓할 수도 있고 남의 탓도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나의 기준, 통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뒤에 이제 화 나올 때도 제가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안 맞을 때 그러니까 내가 통제에 벗어날 때 그러니까 자녀가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의 기준에 안 맞을 때 그 다음에 뭐 부하 직원이 어떠한 뭐 기획안을 올려라 할 때 나의 통제 또 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잠깐 발끈거리고 화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내가 왜 화를 낼까 이걸 있는 그대로 자꾸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와 발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내적 자존감이 상당히 낮으신 분들이죠. 우리가 배웠지만 외연적 자존감이 높고 내연적 자존감이 낮은 취약한 자존감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화를 내고 발끈거려요.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아까도 했지만 이게 2차 정서죠. 1차 정서를 받았을 때 기획안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화가 나죠. 불쾌하죠. 근데 이걸 화 발끈으로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2차 정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꾸만 나를 보라는 얘기죠. 내가 나를 보면서 이러한 2차적인 정서, 화와 발끈거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화 발끈 내는 것은 뭐 화낸다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무섭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내는 사람은 좀 측은해요. 발끈거리는 사람들 보면 좀 측은해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저렇게 뭐랄까 다스리지 못하고 저렇게 발끈거리고 화를 낼까? 좀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측은한 마음이 있고 이 무서운 사람은 절대 화를 안 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무서운 사람.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화해를 내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과제 분리가 또 나오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고 존중하기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을 줬지 그냥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람을 저 사람이 왜 내 사랑을 받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2차적 정서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사랑을 주고 그냥 받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또 사랑을 또 표현해보고 그냥 사랑을 계속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신원을 보냈는데도 그쪽에서 받지 않으면 나하고 코드가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난 사랑을 표현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대해서 사랑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님 그럼 사랑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잠깐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사랑 저도 여러분들도 배우자하고 사랑을 할 때 안 싸우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CC예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CC 해가지고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석사 때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한 5, 6년 저가 이제 이제 연애를 했죠. 5년, 6년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요. 나이도 비슷하니까 남자가 좀 나이가 많으면 좀 포용력이 있고 그러는데 비슷비슷하니까 정말 5, 6년 동안 정말 싸우고 지금까지도 싸워. 지금까지도 그저께도 차 타고 오다가 발끈거리고 서로 싸우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은 왜냐면 자꾸만 자기의 기준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고 그러면 또 상대방은 또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자기 침범하니까 또 발끈거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사랑을 주고 그냥 판단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또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사랑을 표현하면 되고 그래도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답장이 없다? 그러면 저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심플하게 이제 생각하자는 것이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사랑하고 존중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대해 태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예측 가능과 통제 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측 가능이라는 것은 불시에 우리가 교수들이 퀴즈 문제, 오늘은 퀴즈 좀 풀게. 이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불시에 이제 퀴즈를 보는 거고, 이제 통제 가능 여부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예측은 했죠. 근데 뭐야? 어려워. 내가 풀 수 없게 만들었어. 이게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과 통제 가능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직장에서 태도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뭐 이데올로기화 되었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나의 뭐 천직으로 생각해라. 직장에서 나의 꿈을 실현해라. 나의 자아를 실현해라.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직장에서 뭐 나의 능력을 표현하지 못할 때 이럴 경우 뭐 때려칠까? 나 간둘까?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직장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겠어? 왜? 나의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은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자본가의 입장이 아니고 나는 노동자인데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하는 거야?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뭐 직장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시면 저는 이제 그 어떤 그뭐 나를 모르는 제목은 자세히 모르겠다. 그분의 이제 책을 한번 슬쩍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직장에선 돈 받고 그 돈 갖고 나의 행복을 찾아라. 이게 바로 직장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뭐 나의 꿈을 실현한다. 그 뭐 학생들의 뭐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꿈을 실현한다?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하도 우리가 이데올로기야 돼가지고 그분의 말이 조금 정말 임상심리학자로서 좀 그래 좀 맞는 말인 것 같아. 뭐 이제 보는데 자 하여튼 저는 이제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통제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꿈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나의 자아 실현은 자아 실현이 무슨 뭐 과장되고 사장되고 뭐 그런 것을 말고 여기서의 자아 실현은 나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성취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가지고 나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면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 화를 내거나 일을 금액했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또 뭐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일, 그죠?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상충할 때 뭐 제3에 대한 어떤 뭐 컨퍼시에이션, 뭐 대안을 찾아내는 거, 이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따 볼 주체 찾기입니다. 그때 뭐 또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또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자의 평가. 자, 뇌과학자들은요, 우리가 마음에도 특질 이론에서 타자에 대한 평가에 갖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다, 원형이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뇌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대요. 저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의 평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당연한 사회적 동물로서의 하나의 특질이고 원형이죠. 내가 좀 오늘은 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저 상당히 좀 뭐 신경을 써요. 그래서 뭐 또 뭐 도통한 사람, 마음을 넘어서 내가 뭐 남의 평가까지 내가 뭐 신경을 써.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 친구가 저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옷에 대해서 조금 뭐 신경을 써요. 근데 저 친구는 전혀 옷에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야, 너 왜 그러고 다녀?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내가 이 바쁜 세상에 남의 눈까지 내가 그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니면 되지.
그 남의 신경이 뭐 이렇게 그게 뭐 중요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너무 타자에 대한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죠. 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뭐 같이 밥 먹는데 뭐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타자를 또 배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타자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걸 이제 임상 심리학자들은 이제 공적 자의식이라는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참 말 어려워요. 공적 자의식. 그래서 우리 뇌는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어, 너무 너무 신경을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내가 타자의 평가에 치우쳐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타자의 평가에 치우쳤다 그러면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상심리학 하는 분들이 좀 요런 게 좀 약해요. 우리는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타자의 평가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 우리가 배웠듯이 히스테리성 환자죠. 타자의 평가에 너무 이제 그 올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타자의 관심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쏠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러의 이제 과제 분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을 안 써서는 안 되고, 근데 노력은 하되, 근데 애쓰지는 말라 이게. 내가 노력은 하되,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노력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돼요. 타자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신경 안 쓰면은 강의가 뭐, 3,000%로 빠질 수도 있죠. 아이, 내가 니네들은 신경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니네들이 내가 뭐, 알든 말든, 뭐, 내가 나의, 응? 그냥 아는 지식으로 뭐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아이들의 눈 맞추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타자의 평가에서, 그래야 학생들이 좋은 평가가 나오고.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서 근데 너무 애쓰지 말란 얘기죠. 내가 할 만큼 했고,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를 나 나름대로 할 만큼 노력을 했어요. 물론 부족한 면도 있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고 좀 더 항상 강의를 하고 나면 좀 더 내가 좀 어떤 분야에서는 좀 성숙하지 못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당연히 반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저도 저의 환경, 저의 시간 내에서 저도 노력은 했어요. 물론 근데 나는 노력은 다 했어요. 근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노력의 모습으로 보였으면은 좋게 보이는 거고, 저 사람 그냥 뭐그 뭐죠 이거 온라인으로 뭐 강의가 뭐 질이 멸렬했어, 뭐 너무 뭐 배운 것도 없어. 그건 뭐 여러분들의 평가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는 필요가 없던 얘기야. 내가 노력을 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아들러의 과제 분리죠. 그건 타자의 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이따도 보겠지만 이 자아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나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솔직함에 어느 선까지 솔직하냐, 그것도 이제 이따 보겠지만,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나 솔직하게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우리는 아까 됐지만 겸손, 배려, 뭐 민폐, 예? 이게 사회적 성격으로 굳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민폐라는 말이 아시아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에만 쓰는 이 용어예요. 민폐. 그러니까 배려, 뭐 겸손, 민폐. 예? 그래서 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배려를 못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분들이 참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죠. 뚱뚱, 죄송합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고요. 그냥 우리 와이프 보고, 우리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보고, 당신 좀, 외모 좀 갖춰.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받아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자 피해 의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그렇죠? 내가 뭐가 뚱뚱해. 그러니까 참 뭐야, 그 신체적으로 표현해서 좀 저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뭐 화를 내요 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배려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걸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배려도 좋지만 솔직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여기도 있지만 노력하되 뭐 과제분리하세요. 뭐 애쓰지 마세요. 상당히 어려워요. 뭐 노력하되 뭐 어떨 때는 타자의 눈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은 던지고 그냥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버려요.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배려 뭐 그 사람이 뭐 나 욕으로 받아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자꾸만 그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저 사람은 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참 배려 민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전 솔직하게 제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되 우리가 그냥 과제분리, 너무 뭐 그 사람의 내가 눈에 들어야 되지. 우리가 직장에서도 있지만 직장에서 잘못을 하면은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안 봐요. 내가 뭘 잘못을 할까? 상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네? 이게 바로 뭐 히스테리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내가 잘못을 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상사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히스테리죠. 그러니까 타자의 평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물론 아까도 했지만 타자의 평가는 필요하지만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못했으면 못한 대로 제가 뭐 그야말로 욕을 먹고, 하나의 실수가 내 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잖아. 실수할 때도 있고,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때도 있고 실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술을 먹으면 좀 주사 부릴 때도 있고, 그게 뭐 마음이지. 술을 먹었다고 해서 맨날 그냥 힘주고 막 나는 절대 뭐 주사 부리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술 먹는 사람도 저가 좀 그래요. 근데 안 좋은 버릇이에요. 좀 먹을 때는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 이렇게 선이 오면은 실수할까봐 술을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아실현, 아까도 했지만 마음을 통통하게 만들고, 뭐, 뭐 뇌과학자라는 사람들, 요즘 제가 뇌과학 조금 읽고 있습니다. 뇌를 통통하게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가하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이게 어떻든 우리의 부모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예요. 40대까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모, 그 다음에 친구 같은 부모. 이게 40대 기준으로서 40대 이상 분들은 다 권위주의 같은 부모고, 그 이하, 지금 40대 이하들은 좀 친구 같은 부모였는데, 뭐 알다시피 저도 저희 아버님을 봐도 대화가 없어요. 저희 그 끈끈한 애착 관계도 그렇게 뭐 있고, 뭐 심지어 뭐 저희 누나가, 저희 큰 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큰 누나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얘기했겠죠. 쟤도 공부 잘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가 졸업할 때 저가 다니던 학교를 아직 저 이제 전부터 저가 이제 한양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 입결이 좋은 학교로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 나왔더니 애개개 그러셨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대화를 이제 안 하고 살시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 가족은 좀 안전기지 역할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참 잘못을 했어. 다 비난이 됐지만 가족은 그래도 좀 이해하고 당신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잘못을 했으면 숱하게 욕 먹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수치심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사방에서 겪죠. 공부 잘하는 아이, 힘센 아이, 다 수치심을 느끼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사방에 밖에 가족 바깥 수치심과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집에까지 와서도 자녀한테 수치심을 준다는 것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깥에서 정말 욕을 먹었어도 아이가 정말 바깥에서 잘못을 했어도 조금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좀 그러한 것이 나는 좀 가족 관계가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모가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족을 꾸리고 있든가 앞으로 가족을 꾸릴 사람들은 조금 전초기지 전초기지 안정기지 모든 잘못을 좀 이해해야 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가족관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자 뭐 아까도 했지만 뭐 간단히 얘기할게 시간이 많으니까 이 애착은요 이제 메리 에인스월스죠. 우리가 애착 이론을 저희가 했나 안 했나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메리 이제 에인스월스의 그 애착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 이분대로 얘기하다 보면 애착이 완성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자, 이제 감정의 수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수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응? 뭐 나 힘들어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돈 벌려는 힘들잖아. 네가 뭐가 힘들어? 돈 주고 먹여주고 왜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감정의 수위나 뭐 동기화라고 그러고 이게 공감이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아픈 점이 있고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어요. 응? 저거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우리 마누라를 비난해서 우리 마누라 이 강의 들으면 죽일 놈이라고 쫓아갈 것 같은데 저도 여보, 나 좀 힘들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와이프 뭐라 돼? 남들은 뭐 방학이 있어? 당신이 뭐가 힘들어? 남들처럼 뭐 9 to 6야? 빈둥빈둥 놀면서 뭐가 힘들다 그래? 그런 말을 들을 때 보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공부는 24시야.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지, 이 나이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있어 봐.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가 힘들면 힘든 게 있어요. 또 나도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뭐가 힘들어?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냥 아이들이 힘들면 아내가 힘들든 남편이 힘들면 그냥 좋은 애착은 메리 에인스월스가 있어요. 무조건 공감하라.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해. 민감. 반응. 그러니까 기저귀는 언제 갈 거냐? 10초 이내래. 10초 이내. 애가 엥 울고 10초 이내에 어떠한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우유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애착이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그 논문 보면은 이분이 그 97년도 논문을 썼는데 7대3 그러니까 안전 애착이 그 70% 불안전 애착이 30% 2009년도에 또 조사를 했어요. 미국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5대5 5대5 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안전 애착이죠. 5대5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불안정 애착으로 이제 살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불안정 애착, 외적 통제감이야. 내 그런 부모 밑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단절이 돼 있고 내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어느 학교 다니는 걸 알 정도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심했어. 그럴 수가 있겠어.
큰 누나만 뭐 이뻐했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외적 통제감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아실현,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 재생하기 이걸 자꾸만 리바이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무관심한 아버지지만 저가 아버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만을 사랑하던 거. 저를 꼭 커고 평생 처음이에요. 저를 이제 안아주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것을 자꾸만 재생을 해요. 재생을 하고 어 뭐 뭐 사실대로 저희 아버님 좀 주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가 그 영향 때문에 저가 술을 먹을 때 내가 좀 취한다고 할 때까지는 저는 요선이다 그러면 술을 꺾어버려요. 안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들 저희 아버님 좀 주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저가 싫어했어요. 뭐 술에 대한 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가 술을 안 먹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안 취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주사하는 것을 좀 보고 자랐으니까 좀 싫어해요. 남이 술 주사하는 거 좀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평생 살면서 와이프가 한 두 번, 세 번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남한테 저는 피해를 안 주고 그냥 내 스스로가 이제 그냥 뭐 목욕탕에서 자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싫었어요. 아버님이 그 술을 좀 자주 드시고 그래서 좀 주사가 있어가지고 싫었는데 근데도 이제 그 사랑했던 저희 그 하나의 커브 안기 그것을 자꾸만 전 그 생각이 나고 아버님이 주사가 있었지만 아버님이 좀 이렇게 저희 아버님을 제가 보면은 상당히 그 내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네네네 하고 안에 와서 좀 화를 푸시는 분.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내내 하니까 당연히 안에서 화를 푸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못 사시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님이 좀 그랬었구나.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해. 바깥에서 내내내 하고 바깥에서 내내내 하니까 거부 민감증이죠. 거부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다 그 내내내 할 때 본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노 할 때도 못 하고 예스 하셨다가 그다음 저희 아버님 뭐 지위가 뭐 낮고 높음이 아니냐.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뭐 물론 뭐 그 저희 아버님이 7급 공무원으로 이제 그 뭐 법원 그러니까 5급까지는 못 가시고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정보부가 생길 때 근데 정보부 가셨다가 이제 사법서사 하셨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 그렇다고 뭐 말단 공무원 아니셨으니까 하여튼 성격이 원래 그러세요. 내내내 했다가 근데 내내내 하는 이 스트레스를 집에 오면 이제 푸시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강박증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 좀 또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당하게 좀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저희 아버님은 마당 청소해요. 비 막 쏟아지니까 비 맞으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정한 애착이 됐지만 그렇다고 그걸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모를 원망할 필요 없고 우리가 자꾸만 뭐 부모 탓해요. 이게 다 이거 합리화죠. 내가 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뭐 이렇게 됐어. 이게 합리화죠. 제가 유영철 그 보면서 그 살인마 아시죠? 사이코패스. 내가 가족이 불안해서 뭐 어머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코패스가 되겠죠. 그냥 그런 부모에 자랐으면은 자꾸만 그 부모를 좀 이해를 하고 자 40대 이상의 권위주의적인 부모예요. 그럼 당연히 저희 아버님도 권위주의적으로 저도 대했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자꾸만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었어. 뭐 밥 먹을 때도 불안해.
이런 걸 너무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불안정의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애착을 바꿀 사람은 없고, 그냥 내가 부모한테 사랑했던 그걸 기억을 재생하고 부모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애착이 재생됩니다. 어렸을 때 애착을 다시 재생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애착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부모의 못 받던 애착을 아내나 친구하고 또 엄마나 애착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그럼 이게 재생이 돼요. 그다음에 심지어 동물, 그 반려동물까지도 하면서 그 애착을 또 재생시키면은 애착이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 공감하기. 아까 얘기했죠?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당신 좀 힘들구나. 내가 좀 당신 힘든 점 너무 간과했어. 당신도 힘들 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네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감하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애가 예민해야 될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애가 울었을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자기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라고 울는 건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그럼 반응이 10초 이내. 새롭게 애착 관계를 만들면 돼요. 빨리 아내의 그 배우자의 욕구를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이 파악한 거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고 뭐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나 아파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 가. 약국에서 약 먹어. 왜 아파? 안 물어보잖아요. 당신 왜 아파? 이게 민감한 거죠. 그냥 결론이잖아요. 병원 가. 약국에서 약 먹어. 그러니까 당신 왜 아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통통하게 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끝내시다. 많네요. 자, 주체로 이야기. 자, 주체로 이야기하기는 그야말로 이제 박해불한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는 자꾸만 뭐 겸손, 민폐, 배려 이래서 자꾸만 주체를 못해요. 이게 이제 박해불한 얘기인데, 프로이드식 얘기하면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 나의 공격으로 아버지가 다시 나를 공격할까,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공격성을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상대방에 대해 나의 이야기를 못한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면은 화를 내지 마시고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우리가 공무원들 요즘 그 전화 상담할 때 좀 저가 그분들에 대하 뭐 그렇잖아요. 뭐 어떠한 말은 뭐 법적 뭐에 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낼 때는 그런 말을 막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무례할 때는 그냥 무례합니다. 어? 어, 좀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만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주체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거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우리가 거절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절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죠. 과제분리죠. 내가 요청했고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내가 어루지 못하는데 내가 남의 마음까지 내가 어루면서 그렇게 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남의 마음은 남이 어울리고 내 마음은 내가 어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까봐 고민하죠. 내가 이런 거 하면 좀 저기 거절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때도 있고 거절 안 할 때도 있고, 거절했으면 또 거절한 대로 또 새로운 방망을 찾으면 되는 거고,
하나 컴퍼시에이션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거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이기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그냥 아니에요. 잘했으면 전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조금 저희 나라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나 중심적으로 살아도 큰 문제 안 돼. 남한테 큰 뭐랄까 피해를 안 주면 조금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곱씹어요. 과제 분리. 저도 힘들죠. 저가 워낙에 내향적 주체감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향적 주체감이 낮고 외향적 저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발끈거리고 화를 잘 내죠. 발끈과 화를 잘 내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만 이 내향적 자존감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어떻게 이 내향적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이 자존감이 보통 애착 관계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어렸을 때 많이 이제 굳혀지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자존감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올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쨌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솔직하게 이 주체로 이야기 솔직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좀 이기적으로 살고 거절 당하면 할 수 없지 좀 과제 분리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를 화를 내면 화가 점점 커지다. 그렇죠? 화를 내면 화가 점점 커져요. 또 화는 다른 감정을 불태운다.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짜증이 내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했어? 관리를 못했다. 자기 통제. 그 다음에 화를 이 완벽주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완벽주의는 이제 불안하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또 이거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또 완벽주의 내가 이렇게 놀아도 돼? 이런 말. 그래서 하여튼 화는 아까도 했지만 화가 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화로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또 화를 또 아까도 했죠. 와이프가 제가 이틀 전인가 뭐 때문에 차 타고 온다가 하여튼 기억을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우리는 너무 자주 싸우니까 불꽃 화를 내니까 우리 와이프가 왜 나한테 화를 내라고 또 불꽃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반응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를 아까도 했지만 그 마음이 퉁퉁하신 분 나를 사랑할 때 생각하고 좀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난 그 말 듣고 정말 반성에 반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 상황에서. 전 그분이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화를 내는 사람한테서 나를 좀 좋아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좀 화 좀 내주세요. 참 묘미에 묘미. 난 참 그런 말 들었을 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에 우리가 화를 내면은 피해자 역할이요. 그 역할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직장 상사들 아까도 했지만 발끈거리는 사람들 이게 직장 상사니까 외적 자존감 높죠. 그 다음에 내연적 이 취약한 자존감을 보이는 거죠. 화를 발끈거리고 화를 내고 자꾸만 좀 그런 사람이 오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냥 이런 것은 어떨까요? 하면서 새로운 컴퍼시에이션을 좀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서둘겠습니다. 힘듭니다. 자, 독심술. 독심술도 이게 임상심리학에서 오기인이죠. 그러니까 인지적 오류.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 알버트 이제 생각났어. 윌리 백의 인지적 오류. 이게 오기인이죠. 그러니까 인지적 오류가 이제 오기인이죠. 이게 관계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있는 게 관계사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 말을 의심을 하겠다 하면 관계사고죠. 근데 이게 의심이 굳혀지면 게 관계망상이죠. 이때 이제 병원 가셔야죠. 예?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근데 이것이 계속 의심하다고 투사가 되고, 저 사람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읽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웃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잠깐만 저 사람이 왜 웃었을까? 딱 관계에서 사고하지 마시고 관계에서 사고하다 보면은 오기인이 일어날 수가 인지적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냥 물어보세요. 어? 당신 나 그 얘기를 왜 웃었어? 그냥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싸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물어. 내가 뭐 당신하고 뭐 싸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가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뭐 좀 내가 고칠 거 있으면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가 할 때 조금 불쾌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웃는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좀 전제를 깔아야죠. 갑자기 뭐 상대방한테 왜 웃었어? 그럼 뭐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좀 전제를 까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수치심은 뭐 상당히 많이 느껴요. 저도 뭐 아까도 했지만 외국물을 안 먹었다는 데서 이 학력에 대해서 저가 의외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게 수치심이죠. 근데 저는 요즘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 자족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뭐 이런 학력 얘기 나온 데서는 좀 의도적으로 피했죠. 그리고 뭐 뭐라 그럴까, 좀 짜증이 났죠, 속으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영어로 논문 팍팍 쓰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지금도 부러워요. 근데 저는 영어로 논문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예전엔 상당히 좀 수치심 느꼈죠.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왜 그 당시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모자를 아까도 있죠. 그냥 내가 좀 공부가 못 좋겠구나. 어떻게 외국물 못 먹은 거. 이게 체계적 둔감하죠. 잠깐만 둔감화 시키세요. 자기 수치심에 대해서. 뭐 내가 저기 대학 외국을 안 나간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자꾸만 학습 이론으로 둔감화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외국물 안 먹었으면 영어로 논문 못 써. 그게 뭐 자기 비하할 필요 없어요. 못 쓰는 거 어떻게? 나 못 써. 내가 영어로 내가 논문을 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뭐 어떨 때는 맞아, 난 좀 가방끈이 짧어. 그리고 수치심을 준 사람이 있지만 수치심을 준 사람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나를 인정했다. 아까도 얘기했죠. 평소에 저 사람 나를 좋아했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수치심을 줬다고 해가지고 에이 저 거지 같은 인간 욕하지 말고 그래도 쟤는 나를 좋아했잖아. 와이프가 저한테 수치심을 많이 주죠. 뭐 또 저도 아내한테 수치심을 주죠. 상대방이 서로 수치심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수치심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요 말, 평소에 나를 인정해서 떠오르게. 저도 요 말을 이제 한번 와이프한테 수치심을 줄 때, 나를 인정해서 떠올리기 이런 거 하면서 한번 와이프하고 좋았던 생각, 그다음에 사랑했던 생각,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와이프를 좀 보면은 내가 와이프가 나한테 수치심을 줘도 이 사람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좀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수치심을 줬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어. 그러면 수치심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이 자기 이해라는 것은 자기를 풍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풍족하게 만드는 거. 찐빵처럼 풍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트를 많이 먹은 찐빵처럼 암만 찔러도 튕겨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걸 수가 있고, 자, 힘듭니다. 아까도 했지만 저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솔직한 만큼 사람들의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솔직성을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야 돼요. 나만큼 나의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지요. 나의 아내도 나의 일부의 정보만 알고 있지 나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저도 와이프 이전에 여자를 만났고, 우리 와이프도 나 이전에 또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굳이 이것을 그냥 가져가면 되지. 굳이 뭐 이걸 밝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응? 밝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와이프도 저한테 만났던 남자, 나는 있는 줄 느낌은 있지만 짐작은 하지만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만의 또 방은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솔직하게 뭐 합리화시키고 뭐 어쩌저쩌 이게 뭐 합리화를 시키보면 저 사람 변명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함에 아까 가지고 갈 거 선은 어디냐, 리트머지 그 수준은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귀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까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귀에 들어가서 상관이 있다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귀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까지가 나의 솔직함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를 이해하시고 자기의 삶이 풍족되기를 바라면서 본 강의를 마치고 하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